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에 처한 모든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한 지 24년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가장 가난한 국민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이지만 낮은 선정 기준과 까다로운 보장 수준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책임을 요구받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왜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그런 제도가 되었을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최대 보장 수준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무줄 산식에 의해 낮게 결정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오랜 기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해온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자기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복지권리의 주체로 복지제도를 평가하고 요구하는 과정은 다른 정책 그리고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기초법 공동행동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간의 박영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헌법제 34조가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유엔 사건 협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제 국가에 의한 사건 보장을 규정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헌법제 34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 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라고 판시한 적이 있고, 사회국가에 대해서는 사회정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명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좀 참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제 부조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 생존과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에 필수적인 물질적 전제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물질적 생존을 중심으로 이제 사고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역시 이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 자유의 조건을 이제 형성해주기는커녕 사람을 배제하고 속박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생활에 맞춰지지 않아 이제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데다가 복잡한 수급 요건에 있습니다. 공공부주를 받기 위해 이제 정부가 정말 산식에 맞춰서 가난함을 증명해야 되고, 산식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공공부주의 보호 범위에 아예 진입하지 못합니다. 수급을 받게 된 이후에도 이제 산식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가난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자유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을 시야에서 사라지고 일정한 예산의 틀 안에서 운영이 되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입법 과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된 이제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액수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초로 해서 가구 규모라는 것을 산정하는데요. 2014년 기초생활보장법 이제 개정 당시에 기준중위소득 도입은 이제 상대적 빈곤선 채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선 채택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의 소득 수준에 맞춘 취약생활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배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가 비용 때문에 학교 수학 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이미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교 행사에 대한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기차 타고 경주에 가는 것이 수학 여행이었던 게 지금은 사실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대적 이제 빈곤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준 중위소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을 기초로 해서 생성이 되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층들이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OECD는 이제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를 빈곤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 아까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공식 통계 자료가 2017년부터 이제 가계동향 조사에서 이제 가계금융 국제조사로 변경이 되면서 중위소득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굉장히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계 자료 변경의 이유는 이제 기존에 활용됐던 가계동향 조사가 이제 고저소득층 소득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제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 이제 통계 자료가 변경이 됐는데 2018년 사회가구 기준 중위소득하고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른 중위소득과 이제 56.4만 원, 그러니까 12.5%의 격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위소득하고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이제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6년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증가율을 추가해서 이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서 이제 6년이라는 장기를 두고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의결을 한 그 해를 비롯해서 2021년, 2022년, 2024년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추가 증가율을 적용을 했지만은 원래 적용해야 되는 기본 증가율을 임의적으로 삭감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이었는데 그 결과 이제 추가 증가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료와의 격차는 2024년 현재까지 여전히 해소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2년 이제 아까 처음에 6년간 이제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6년 중에 이제 2년이 채 남아있지 2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이미 의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던 것은 결국 6년째에 한꺼번에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는 상황은 기준 중위소득은 이제 통계청이 공표한 통계 자료 가구 경상소득이 중간가구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이제 1항에 위법하고 사실 6년간 지금 지난 6년간 계속 법 위반 상황이 방치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한 이제 합당한 이유 없이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서 지금 내년도에는 반드시 격차 해소를 위한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굉장히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20년부터 계속해서 문제되어 왔던 것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기준으로서 그 자체로 이제 수급 장벽으로 작동해서 이미 시민사회 학계와 정부에 의해서 국민 사각지대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유엔 사건위원회는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를 했고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때 이미 단골로 나오는 경향사항이 된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기반해서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또는 완화되기도 했는데 여기 표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의료급여에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생계급여도 이제 폐지가 안 되고 이제 완화가 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여기 통계자료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주거급여는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2018년 10년 이후에 수급자 수가 이제 늘기 시작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그래서 사실 그 전체 수급자를 보시면은 한 9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이제 주거급여도 90만 명이 늘어났고 이제 전체도 90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거 거의 이제 주거급여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계급여도 이제 부양용자 기준이 완화된 2021년 12월 이제 2021년 10월부터 이제 완화가 되는데 그해 이제 12월에 비해서 이제 그 수급자 수가 20만 명 정도 안 되는 한 15만 명 정도에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의료급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급여가 이제 교육급여 이제 수급자 수가 이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건 이제 학령기 아동들이 이제 줄어드는 결과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양용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부양용자 기준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요. 폐지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의료급여 부양용자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의료급여 부양용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 사례들을 이제 기초법 공동행동에서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 폐지 또한 굉장히 이제 큰 과제입니다. 사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정부가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급여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송파 세모녀가 접시 공공부수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두 근로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법 재개정들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사실 그 이후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 부과와 이제 부양용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급여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확대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근로능력자의 수급권을 조건부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취조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는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에도 역행을 하고 또 최저생활 공공부수 수급자가 이제 의존적이라는 인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최저생활 담보로 한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제 조건부 수급자를 정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분류하고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조건부과를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사실 2014년 당시에도 다니엘 베이크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조건부과라고 해서 결국 근로 강요를 받아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조건부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능력 연령의 수급자에 대한 제도적 배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수급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자들이 실제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조건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자활 여부는 빈곤층의 자활 여부는 이제 불안정 노동하고도 지켜되는 문제인데 개인에게 조건을 부과하기 전에 빈곤층이 내몰리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이제 자활과 탈수급은 이제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선택 조건이라는 굉장히 당연한 전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거급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 역시 현실화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보상 수준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급여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국을 사급지로 나눠서 이제 급지별 기준 인도율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유일한 이제 급여이자 절제적 상한선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 실제 임대료가 이제 기준 임대료보다 이제 높은 가구의 비율이 모든 급지에서 50%를 이제 초과하고 있다는 이제 통계 자료가 이러한 점을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기준 임대료가 이제 같은 복지 안에서 발생하는 임차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경우에 관리비와 냉난방비 등의 주거비가 이제 고려되지 않아서 생계급여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리비하고 냉난방비가 이제 주거의 형태와 이제 노후화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아파트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임차료에 해당하지만 임대료 산정 시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거급여가 급여의 보장 수준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어렵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공과금 관리비하고 공과금 때문에 다시 쪽방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재산 기준 너무나 목록이 길어서 좀 지쳐가고 계실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쳐 계실까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 기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으로 이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수급 신청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재산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재산은 정활의 중요한 기반이 이제 됨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이제 포함한 자산 기준이 이제 너무나 각해서 이제 묵주를 받으려면 더 가난해지도록 이제 강요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그냥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기본 재산액은 이제 소득 산정을 할 때 이제 공제되는 재산입니다. 이제 서울의 경우에 9,900만 원을 이제 공제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 9,900만 원을 이제 넘는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1억 7,200만 원까지는 월 2.04%를 곱해서 그걸 소득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억 7,200만 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또 월 4.17%에서 이제 월 100%를 곱해서 이제 소득으로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재산들을 처분하지 않고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소득 환산율이 이제 너무 비현실적이고, 예를 들면 금융재산 6.1%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용차에 대해서 월 100%를 적용해서 사실 승용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제조로 인해서 이제 더욱 가난해져야지만, 자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난해져야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또 큰 문제는 이미 처분해서 더 이상 없는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상식에 따라서 또는 소비분을 이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일정한 상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또 여전히 현재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가공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재산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재산도 아니고, 당연히 소득도 아닌데, 소득이 있다라고 이제 사실은 간주를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책 결정, 사실은 이렇게 그 제도가 이런 식으로 당사자의 현실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 결정과 행정이 이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보면은 민간의 민주적 참여하고 전문성 강화에 있습니다. 전문성은 이제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민간의 민주적 참여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보시면 이제 매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중위소득을 기출해서 등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전 수준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민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정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밀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특히나 3년마다 수립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될 때까지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대외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그 회의 자료에 붙어 있는 그 표시이고요. 그래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하고 그 안에 있는 소위원회 회의 자료 속기록 회의록 최종 의결 확정 시까지 모두 비공개되어 있고 회의 확정된 이후에 정보 공개에 청구를 해야지 받을 수가 있고요. 위원 중 이제 이해 관계자를 대표하는 이가 없고 이제 방청도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시위나 집회를 할까 막상 회의 일시가 장소마저 이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끔 공개하긴 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법을 알려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재부 장관의 국정 일정을 보고서 이제 회의 일시와 장소를 알아서 이제 결국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은 다른 정부의 행정부위원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국민연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는 언제든지 회의록 연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도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록 속기록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더 안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허가받아서 반청할 수 있고 회의록 속기록으로 작성되고 이제 녹음기록까지 작성 보존해서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자리를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 주소지 오늘 홈리스 같은 경우 사실은 가장 지금 시간이 네, 주소지가 없는 이제 홈리스의 경우에는 실생활 보장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이제 실제 거주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이제 거주지로 등록할 만한 주거지 자체가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없더라도 이제 홈리쉼터나 이용시설이라든지 동주민센터를 거주지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투명성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와 더불어서는 이러한 예정사항 사실은 뭐 재정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쟁점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개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조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좀 포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정책과 전반에 대한 지적이기도 한데 이제 요청이기도 한데요. 사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 기준 25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한국의 외국 인력 교전책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특히나 이민정책상 종주가 예정된 이주민은 결혼 이민자 17만 4천 명, 영주 자격자가 18만 5천 명, 재외동포가 이제 84만 명 정도 되고요. 난민 인정자는 숫자가 되게 적지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체류 비자 연장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정중한 이주민 수는 이보다 이제 많고요. 이런 정중한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 직장 발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에서 이제 배제와 차별은 특히 아동, 장애, 노인 등 취약한 이주민에게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서 인증과 출신국에 따른 개청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제 거의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제도적인 약박함 때문에 신청자 10명 중 4명이 이제 탈락하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있고요. 이 10명 중 4명이 탈락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냥 문의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을 잠깐 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발굴이 아닌 보장 그리고 배제가 아닌 참여와 서로에 대한 돌봄을 좀 이제
목전에 두고 제도를 좀 형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발굴과 관련해서 효과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 자료에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 발굴 이전에 이게 이제 제도가 그리고 제도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제도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자복지는 이번 정부는 약자복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약자를 이제 골라내는 복지가 아닌 약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복지여야 한다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성이라는 것은 작은 타격에도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근데 남녀 약자의 장벽은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취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좀 타격이 더 적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될 정도로 지금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용사기술과 같은 명백한 적폐 신속한 청산은 이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당사 이거는 다른 작년에 했던 토론회에서 당사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자료를 그대로 따온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좀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의료급여 금융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7월 25일 중생모의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논의됐는데요. 핵심은 지금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입제에서 정확하게는 외래 급여 1종, 1차, 2차, 3차, 그리고 2종, 1차, 요약부, 거기서 전액제를 전용제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뭐 하나 상세 설명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좀 그런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5,000 이하는 원래 전액제를 유지하겠다고 논의가 되는데요. 그거는 뭐 익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25,000 이하에서 지금 설정한 전용제 적용하면 본인 분야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한 정제로 한 것이고요. 약국은 아마 확실히 본인 부담이 확 오르기 때문에 5,000원의 상한선 설정을 넣고, 또 본인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 이상해서 건생비를 6,000원에서 2배 이상 12,0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부담이 크다. 의료급여는 국세, 그런 지방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어떤 적정 의료를 위해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게 효과성이 없더라. 세 번째는 뭐 물가도 오르고 진료비 인상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 수급자분들 본인 부담 수준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비용이 훨씬 나아져서 과다 의료 이용에 나타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주요 이유인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는 뒤에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 부담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액자라고 해서 정액자만 있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뭐 MRI나 CT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면 지금도 이미 정률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률은 당연히 부담이 크겠죠. 이런 부담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이 90%잖아요. 그러니까 뭐 90%도 아니고 60% 되니까 나머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과 똑같이 100%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결코 적다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의문인데요. 물론 그래서 일단 급여 항목에 한해서 현재도 뭐 본인 부담금 상한제, 그리고 건생비, 그리고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예전에 선택병보건제로 불렀던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담적인 측면을 줄여주려고 하는 장치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일단 구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궁금해하실 게 이제 과연 얼마나 부담 늘어나는 거냐 그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아주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의료통열 자료를 가지고 2021년 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봤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저희가 총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급여 비용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만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본인 부담, 급여 본인 부담 그 두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가 여기에 있어서 이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그 분석해서 추천했는지를 좀 적었는데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의료 패널에는 그 약국의 경우에 이제 그 공단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보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분석에 빠져 있다는 거, 이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넘어가서요. 이게 지금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부담이 늘어납니다. 일단 일종 1차 기관에서는요. 여기 원래 1,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3,000원대, 그러니까 3.1배 증가를 하고요. 일종 2차에서는 3.2배, 일종 3차에서는 3.6배, 2종 1차에서는 1.9배가 증가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대략 일종이신 분들은 3배 늘어난다. 그리고 2종에서는 2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의과, 치과 항만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인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래 사례 건수에서 어떤 걸로 공급했는지를 좀 봤습니다. 의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질병 치료가 가장 많고요. 그 어떤 치료 서비스였냐 봤더니 국가의 영상은 3%가 안 되고 수액 영양 주사 이런 것들도 2%인데 아무래도 물리치료 부분이 많긴 합니다. 36%로 많은 이제 그런 치료가 이루어진 걸 확인됐고요. 치과, 한방 다 통증 치료 쪽이 좀 많은 걸 나타났고 한방에서는 좀 그래도 확실히 물리치료 8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래 주 질환을 보시면 이게 외래 같은 경우는 일단 경증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로 근골격계 질환, 골관절염, 디스크 이런 쪽이 좀 비중이 높고 2차, 3차로 올라갈수록은 조금 더 그런 중증도가 높아지고 체력이 높아지는 그런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치과는 충치 치료 질환 이런 것들이고 한방도 관절통, 디스크 이런 것들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리치료를 주로 흔히 그 도덕적 K로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는 외래하고 그렇지 않은 외래를 제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물리치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 정밀제 도입했을 때 본인 부담의 증가가 더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물리치료 같은 서비스에는 수가가 좀 더 낮게 책정되겠죠. 그리고 좀 더 그 건강과 어떤 그런 거에 좀 중증도 높은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가가 높을 테니까 당연히 정밀제 도입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 숫자 단위로 딱 묶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건 한 사람당 얼마나 그 2021년에 늘어났는가 소급해서 적용해서 봤더니 평균 18,000원이 늘어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1.0배 거의 안 늘어나신 분도 있고요. 최대 37배까지 늘어나신 분도 있어서 평균 증가율은 약 3.5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별 구간 나눠서 봤더니 10,000원 이하이신 분들이 약 50%,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 비용담이 요것만 봤을 때는 크지 않은 분들이 또 상당수 있다. 하지만 50,000원 이상 되신 분들도 7% 정도 차지하는 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6개 사정도로 좀 많았고요. 나이는 7.1세, 좀 더 고령이신 분들이 있고, 총 수납 금액을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 1년에 한 77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외래가 한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이면 결국 작은 건 아니게, 지금 이분들의 균등한 총 가구소득, 1년에 평균적인 그 한 사람들 소득이 1,100만 원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비중을 보면 약 7.2%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교통비도 1년에 한 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료 패널에서는 이런 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 느끼고 있는지 봤더니 약 40% 정도 부담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까 제 부서에 포함됐던 그 280명 대상자분들의 결과인 것이고, 이분들 중에서도 미충족 의료 경험했다가 약 20%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이 발생한 경우가 45%. 많은 분들이 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이용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룹을 나눠서 보면요, 그 급여 1종과 2종을 보면 급여 1종에서 부담 증가분이 좀 더 크다. 그리고 나이로 나눠서 보면 65세 이상에서 부담 증가분이 크다.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는 나이가 많으면 의료 이용 많이 하실 테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그 저희 중위값 1,115만 원 기준을 나눠가지고 봤더니 소득이 더 적으신 분들에서 정밀제가 들어왔을 때 본인 부담이 더 그 증가분이 더 큽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고, 과부담 의료비라고 해서 그 가구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 10% 이상인 경우 정리를 하고 또 나서 봤더니 가부담 의료비 발생하고 있는 분들에서 또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까 봤던 그 주관적 응답조사,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서도 부담 증가가 컸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제가 분석한 바이고, 네, 이 결과를 가지고 이따가 좀 부분에서 좀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법 공동행동 활동가분들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수급자분들 직접 만나서 그 작년에 그 치료비에 대해 다 정보를 수집해서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장애나 질병, 미충족 의료 경험, 그리고 이 제도 변경에서 어떻게 우려하고 계신지 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조사를 수행하셨고요.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총 19분이셨는데 이 중에 3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 본인 부담 지출이 없어서 그런 분석을 제외가 된 것이고요. 각 수급자분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 16명 모두 다 급여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더라. 증가율은 최대 470%에서 최소 50%. 평균적으로 약 2.4배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제가 아까 의료 패널에서는 약국을 못 봤는데 약국도 같이 이렇게 보셨는데 약제비 쪽에서 더 부담이 큰 것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 건당 5,000원 상한선을 다 계산한 결과예요. 네. 건생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생비 부분이 아까 의료 패널 부분에서도 그 정보가 없어가지고 일단 제외시키긴 했는데 현재 작년에 이제 그 건생비를 초과해서 본인부담을 계산하는 경우가 5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정시를 바꿨을 때는 11명으로 늘어난다. 근데 건생비도 2배 늘어나잖아요. 그걸 또 적용했더니 그래도 6명에서 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례들을 보시면 현재도 뭐 비급여 어떤 치료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고 교통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이용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이렇게 자부담이 정유제가 적용됐을 때 부담이 커진다. 좀 이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저희 이 수급자 제의에서 좀 이게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76,000원이 아니라 4,710원입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건생비 72,000원을 빼고 비교했을 때 8.7배가 증가하는 건데 앞부분에 그러니까 뒤에 49,000원 맞는데 76,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수급 당사자분들께서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목소리에 담은 내용인데 뒤에 토론 시간이 또 있으니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법 공동행동 활동가분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판단하시기를 이거는 의료 이용을 애초에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가 크겠다라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정해놓고 그 가격을 확인하고 의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치료 서비스 받을지는 또 의사나 의료진이 판단하는 부분이고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유제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부담을 느껴서 의료 이용을 주저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 정유제 계획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수단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아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고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분석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바로 의료 이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에는 그러니까 그 의료 수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의료면 아무리 부담이 늘어나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탄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고 뭐 미용이나 성형같이 그렇게 좀 필요성이 낮은 그런 것들이면 부담이 늘어나면 줄이겠죠. 그런 탄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런 이 보건경제 쪽에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럼 이게 탄력성이 높은 거냐? 일단 이거는 지금 이제 과거의 연구 결과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처음으로 그 외래 본인 부담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러니까 의료 이용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건센트도 들어갔었고 또 선택 변경문제를 적용해서 본인이 선택한 병원을 이용할 때는 예전과 같이 본인 부담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7월 25일에 선택 의료급여 기관제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건생비 조비를 올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뭐 만 얼마 이렇게 많이 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그런 외래 이용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효과는 미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 수단으로서 맞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고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그런 불평등인데요. 그 건당 외래 치료 수준이 높은, 즉 상대적으로 고난이도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에서 재정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당연히 의료 접근성도 제한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내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타당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도 문제점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더 좀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 수급자의 의료 이용 억제하는 게 지금 진짜 정책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의료 집단하고 건강보험 집단하고 단순 비교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집단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 중증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통제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그 이제 3점 몇 배 이렇게 했지만 확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고, 제가 분석을 해봐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의료적 필요도 외에도 중증 의료와 같이 사람들이 실제 인식하는 의료 필요는 더 포괄적인 이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책 문제를 한다면 수급자들이 미친 의료율이 높은데 얼마나 이 의료급여 제도라는 것과 이 의료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은 진료비 지출 증가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건데요. 의료급여 제도의 공식 목표를 이렇게 말하며 정부가 내놓는 것은 일단 의료 보장성 강화를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재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 왜냐하면 제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자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더라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3개 급여보다 의료급여가 수급자 수는 더 적은데 재정 부담이 더 크죠. 네. 의료비 부담이 더 큽니다. 전부가. 그래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의료급여를 건강보험 쪽으로 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칠거리인 거죠. 이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이 어쨌든 가입자들이 돈을 모아서 풀링해서 하는 거지만 의료급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정부의 조세 부담을 먹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3차 의료급여 지원 계획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서 확인해서 봤더니 거기에 2007년에 준하는 제2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정말로 제대로 급증세가 쭉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급증세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 문서에 밝힌 것처럼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이 건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급증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 통제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지금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또 여전히 이거 심각하다, 줄여야 된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인식일까 좀 궁금한데, 아래에 테이블표나 여기 표를 제가 첨부한 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재정의 어떤 급증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늘어났다고 한다면 건보랑 같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 의료급여가 건보의 수가에 준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뭔가가 보장성이 높아졌다 하는 거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인 거거든요. 의료급여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그럼 의료급여 예산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묶는 것이 정부의 진짜 목표인가? 그래프는 제가 일단 이미를 만들어 뒀는데요. 2001년에 의료급여 제도가 출범했죠. 그 전에 의료보호에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 예산이 약 100조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는 의료급여 2조 원이었어요. 대략. 근데 지금 2022년에는 정부 예산이 600조 원을 6배가 늘었죠. 하지만 지금은 의료급여는 약 한 1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배가 늘었는데 5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정부의 말대로 그런 예산 비중이 확 올라가는 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를 해서 의료급여 예산을 늘리면서 숫자도 더 넓히고 부양 문제점도 좀 해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도 좀 더는 모순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큰 틀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너무 재정 지출 통제에 치우쳐져 있던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2007년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는데 일단 최상위 기준도 의료급여 집어넣고 여러 가지 어떤 보장성 확대하는 정책들을 이제 진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예산이 확 늘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각종 이제 억제하는 것들을 도입을 했고, 최상위 분들은 다시 건강보험으로
떠넘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한 번 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유의미한 정책은 논의되지도 시도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비용 통제를 위해서 소득자 확대 정책은 아예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지대가 얼마나 많은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는 정책이 지금 입원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실은 아까 3차 기본계획에도 제시를 했는데 전체 의료급여 총 진료비에서 50%가 넘습니다. 입원 차지하는 게. 장기 입원 문제라고 흔히 말하는. 근데 입원을 좀 건드리기 어려운 게 입원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치료의 절박성이 있고 또 의사들이 이태원을 판단하죠. 입원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의사 집단하고도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내부적으로는 지금 입원비 부분이 지금 그 재정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만만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의료 수자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의사도 별로 불만이 없죠. 그런 외래 본인 부담 체계를 개편하는 걸 먼저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의료교사 정부 쪽 확대 실시를 하고 있고 의료교사를 관리해서 장기 입원 쪽에 좀 주안점 쪽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료가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본인의 어떤 그런 지역사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충분한 어떤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재반 역할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이 부담이 추진됐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급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천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빈곤과 건강이 악순환을 끊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빈곤에서 그걸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긴 하지만 건강 상태가 나쁘니까 또 빈곤에 더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공적인 의료 보장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좀 목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제 수급자분들의 우리가 본인 부담을 얼마나 줄였습니다. 아니면 재정 효율을 얼마나 우리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것들 목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급자분들의 건강을 얼마나 보호를 했고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요거를 제 성과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으로 사람 중심 건강보장 관점에서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져서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 영향하고 또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타협 빈곤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까 미층적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 목표를 삼을 필요가 있고요. 의료급여 제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차별적인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적인 정책들을 시행했을 때 그걸 과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도 안 되어 있고 관심도 없고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그러니까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을 천적고르기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양축이잖아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우리 공적 의료보험 시스템 양축인데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보면 의료 공공성에 하는 가치에 더 부합하는 시스템이에요. 본인 부담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건강보험의 의료급여 맞추고 할 게 아니라 의료급여를 우리 어떤 미래의 청사진에서 중심에 놓고 그걸 맞추고 하는 식으로의 인식이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좀 그건 너무 불리한 요구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